몸에 좋다는 강황가루 잘 모르고 그냥 드시면 흙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강황가루 통이 놓여 있으신가요? 몸속 염증 싹 잡아주고 뱃살까지 태워준다는 말에 쓰고 맛없는 걸 꾹 참아가며 약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다는 걸 몇 달을 챙겨 먹었는데 왜 내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는 뻣뻣하고 뱃살은 꿈쩍도 안 하는 걸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 산을 사랑하셨는데 무릎 연골이 닳아 그 좋아하는 등산을 못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TV에서 강황이 관절 염증에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1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용 물통에 생수 붓고 강황가루 한 숟가락 타서 꿀떡꿀떡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1년 뒤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릎 염증 수치는 1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위염 증상만 새로 생겨서 오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박사님, 방송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가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 잡는 도깨비 방망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주 까탈스러워서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걸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노란 돌멩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다들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강황을 먹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무려 2000배나 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년을 먹어도 효과 없던 강황이 단 3일 만에 내 몸을 살리는 보약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재료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신 하루 3번 황금 섭취 루틴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황을 드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물통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드시면 10년을 드셔도 간만 고생하고 효과는 빵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실수는 박철수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똑똑한 건강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물에 타서 마시기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방송에서 강황가루 물에 타드세요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절대로 안 섞이죠.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바로 지용성, 즉 기름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물 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섞이나요? 그냥 둥둥 떠다니죠. 강황가루도 똑같습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우리 위장 속에서 물과 따로 놉니다. 장 점막에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결국 대변과 함께 그대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1년 내내 드신 건 강황의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 섬유질 찌꺼기였던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장 청소만 시키신 꼴이죠. 두 번째 실수, 간의 검문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체의 신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흡수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커큐민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간이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간 입장에서 커큐민은 밥이나 빵 같은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이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에서 입국 거부를 시켜버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합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이건 내보내 라며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실제로 피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커큐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먹자마자 간이 다 쫓아냈으니까요. 세 번째 실수,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파십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노라니까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뿌리줄기이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이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몸이 찬 어르신들이 울금을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큐민 함량입니다. 진짜 배기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울금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쌉니다. 싸고 구하기 쉬우니까 울금을 사서 드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효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년 드셔도 남들 한 달 먹은 효과도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기름이라 물에 안 녹고 간신히 들어가도 간이 쫓아내고 그나마 엉뚱한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니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을 아주 지혜롭게 요리해서 이 모든 난관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강황을 절대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친구를 곁들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에이 선생님, 조리법 좀 바꾼다고 그게 달라지겠어? 하셨죠.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강황가루를 물에 타드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무릎을 살립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강황 섭취를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 혼자 보내지 말고 든든한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 바로 후추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댓국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리죠. 그게 다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아까 제가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검문소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간이 강황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후추가 잠시만요 하고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과 인도의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강황만 먹었을 때와 후추를 같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흡수율이 무려 2000%가 증가했습니다. 2000%입니다. 20배라는 뜻입니다. 강황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이걸 듣고는 무릎을 치시더군요. 아니, 부엌에 굴러다니는 그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두 번째 보디가드, 바로 기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 점막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말이죠.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집에 있는 건 다 됩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특히 코코넛 오일은 더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속의 중세지방산이라는 성분이 강황을 뇌세포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법, 바로 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강황을 가열하면 커퓨민 입자가 열을 받아서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물에도 잘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가루를 물에 타 드시는 건 최악이고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게 정답인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기름이라는 리무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염증이 잡히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맛없는 생수 대신 따뜻한 우유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 톡톡, 올리브유 한 방울 이렇게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인가 하셨는데 며칠 드시더니 고소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와 구체적인 하루 실천법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시간표까지 딱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박철수 어르신의 24시간 강황 루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게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비법입니다. 만드는 법 정말 쉽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1분 정도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우유가 없으면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딱 한 티스푼 넣으세요. 밥숟가락 아닙니다. 작은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 불러와야죠. 후추통 꺼내서 서너 번 톡톡 털어 넣으시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미술시간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의 유지방과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밥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1티스푼, 들기름 1큰술 둘러서 취사 버튼 누르세요. 밥솥 뚜껑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됩니다. 그리고 반찬 드실 때,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 드실 때 후추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딱 3개월을 드셨습니다. 아침엔 라떼, 저녁엔 강황밥.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오셔서 제 앞에서 스쿼트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던 무릎이 이제는 부드럽게 굽혀진다고 하십니다. 덤으로 속쓰림도 사라지고 늘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졌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턱대고 드시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욕심부리면 탈납니다. 하루에 티스푼으로 1~2개, 그램수로는 3g에서 5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좋다고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면 위장 뒤집어지고 설사하십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유불급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석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이 팍팍 나오면 소화에는 좋은데 담석이 있는 분들은 돌이 움직이면서 담관을 막아 엄청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거나 담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드시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로결석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강황에는 시금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 밥상에는 기름진 반찬과 함께,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 1~2티스푼. 어렵지 않으시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서 우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면 저도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황 이야기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냉장고 문에 적어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물에 탄 강황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1년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둘째, 강황의 평생 단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강황가루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후추통과 기름병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후추가 간의 문을 열어주고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리무진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죠?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밥을 짓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강황을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야 깐깐한 강황 성분이 순해져서 우리 몸에 넙죽 안깁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북한산 백운대 정상비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무릎이 내 말을 듣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튼튼한 다리로 좋은 곳 많이 보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산삼 녹용 먹는 것만이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섭취하면 그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을 드셨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후추통을 꺼내 들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요리사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늘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절과 혈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양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겉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냉기. 만약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동화줄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69세 박철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바깥 날씨는 꽤 포근한 가을이었는데 이분은 두꺼운 패딩 조끼 안에 내복까지 챙겨 입고 오셨더군요. 제가 너무 덥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박 선생님께서 대뜸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가 추운 게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 뼛속 깊은 곳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이 속에서 나오는 냉기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의 체온을 재보니 35.4도였습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1도 이상 떨어진 상태였죠.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의 경계에 서 계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사실 이분의 몸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체온을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의 높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36.5도라는 높고 튼튼한 성벽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적들을 훤히 내려다보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들이 감히 넘어올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박 선생님처럼 체온이 1도 떨어져서 35도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사다리 하나 없이도 그냥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 붕괴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무려 30%나
곤두박질칩니다. 성벽의 높이가 30%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박 선생님과 같은 저체온 상태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정상 체온 범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낮은데도 본인이 저체온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추워도 몸이 덜덜 떨리면서 열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만성적인 저체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떠는 것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뇌에서 춥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각 센서가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추위를 잘 안 탄다고 착각하시거나 박 선생님처럼 속은 얼어붙어 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침묵의 저체온이라고 부릅니다.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내과를 가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고 감기가 안 떨어져서 이비인후과를 가셨지만 정작 원인이 무너진 체온 때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난로를 다시 뜨겁게 지피는 확실한 의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뼛속 시린 냉기가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공원에서 보내게 해줄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차갑게 식히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 온도를 높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박철수 선생님의 몸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하루 생활표를 꼼꼼히 뜯어보니 체온을 깎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범인 3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 범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시원하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박 선생님은 속이 답답하시다며 한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믹스커피에 얼음을 띄워 드셔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위장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위장은 평활근이라는 근육 주머니입니다. 겨울철에 밖에 놔둔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어서 딱딱해지죠.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터지거나 물이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체온보다 훨씬 낮은 찬물이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근육은 깜짝 놀라서 그 즉시 굳어버립니다. 쪼그라든 위장은 움직임을 멈추고 소화 효소 분비도 끊어버립니다. 박 선생님이 늘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뱃속 장기들은 추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뱃속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을 발동해서 손발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복부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찬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을 보면 열이면 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과잉 보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생님은 조금만 추워도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싫다며 내복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몸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보일러 센서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위를 느끼면 스스로 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열을 공급해주고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매버리면 뇌는 내가 굳이 힘들게 열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자생 능력이 퇴화하는 겁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난방기구와 두꺼운 옷에 의존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인,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바로 근육이라는 연료 탱크의 구멍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윤곽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죠. 근육이 빠진다는 건 보일러에 넣을 땔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땔감이 없으니 불이 붙을 리가 있나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이 더 굳어서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빨리 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체온을 재보면 예외 없이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연료통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지 관찰했더니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7도 부근에서는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33도에서 35도 사이가 되니까 바이러스 복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살기 딱 좋은 맛집이 된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차가운 몸은 바이러스에게는 천국이고 우리 면역세포에게는 지옥입니다. 암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찬물 한 잔, 귀찮아서 미룬 운동이 내 몸을 암세포와 바이러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꺼져가던 보일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최정의 특수부대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범인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운동 부족이신가요? 찔리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1번, 2번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댓글 남기셨으면 이제 우리 몸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비밀을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1도라는 차이가 뭐길래 우리 몸에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걸까요? 날씨 예보에서 기온이 1도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옷깃 한번 여미고 말죠. 별 차이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의 1도 차이는 끓는 물과 얼음물만큼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라는 면역군대입니다. 이 군대 안에는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고 적이 나타나면 총을 쏘는 병사도 있고 적의 정보를 기록하는 작전 장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우리 면역군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됩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군이 침입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서 제압해버립니다. 순찰 속도도 빠르고 적을 알아보는 눈도 밝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군대가 알아서 다 처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박철수 선생님처럼 체온이 35.5도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부대였던 우리 군대가 하루아침에 비실비실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로 변해버립니다. 1도만 떨어져도 백혈구의 활동성은 30%나 뚝 떨어집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추워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안 나오는 꼴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움직임이 굼뜨고 눈앞에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적의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적을 잡아서 먹어치우는 힘도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처럼 우리 군대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이에 적군인 바이러스는 신이 나서 미친 듯이 숫자를 불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감기에 걸리고 대상포진이 오고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도 필요하지만 총알이나 식량 같은 보급품도 중요하겠죠. 우리 몸에서 이 보급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보급품도 36.5도라는 온도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합니다. 화약이 젖으면 총이 안 나가듯이 몸이 차가워지면 효소가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12%나 감소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식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보급품이 끊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은 더 차가워지고 면역군대는 더 약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몸속의 가장 악독한 적,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아주 교활합니다. 뜨거운 걸 싫어해요. 심장이나 비장처럼 피가 펄펄 끓고 온도가 높은 장기에는 암이 잘 안 생깁니다. 반면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입니다. 우리 면역군대가 추워서 꼼짝 못하는 그 온도가 암세포에게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암세포는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면역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고치려면 몸부터 데워라.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뼛속 시린 냉기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특수부대가 무너지고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활개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는 아직 전멸한 게 아닙니다. 잠시 추워서 얼어붙어 있을 뿐입니다. 온도만 다시 올려주면 비실비실했던 오합지졸 병사들이 다시 펄펄 나는 특전사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가 발열 난로 켜는 법. 3개월 만에 박철수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솔루션을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몸속 군대를 다시 깨워야겠구나 하고 다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할수록 면역 군대도 더 빨리 깨어날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속에 꺼져가는 난로에 다시 불을 붙이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이 방법을 처방해 드렸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비싼 영양제나 주사를 주실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걸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 선생님을 3개월 만에 내복에서 탈출시킨 첫 번째 비법, 바로 우리 몸의 점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목뼈가 툭 튀어나온 그 부분, 바로 거기가 우리 몸의 보일러 스위치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뱃살에 있는 하얀 지방은 미우시죠? 그건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창고입니다. 하지만 목 뒤에 있는 갈색 지방은 다릅니다. 이건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천연 발열 난로입니다.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면 됩니다. 핫팩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도 좋습니다. 딱 15분만 목 뒤에 대고 계십시오. 그러면 잠자고 있던 갈색 지방이 주인이 이제 불을 켜는구나 하고 깨어나서 열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 뒤는 내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내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긴장했던 부교감 신경이 풀리면서 온몸의 혈관이 쫙 열립니다. 마치 꽉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는 것처럼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저녁 TV 보실 때마다 이걸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식어버린 피를 데워서 심장으로 쏘아 올리는 강제 순환 펌프를 가동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줬는데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피를 다시 위로 올려 보내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를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타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발에 고여있던 차가운 피를 심장 쪽으로 힘차게 쏘아 올립니다. 박 선생님께는 하루에 100번씩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TV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틈만 나면 까딱까딱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 발이 시려서 양말 신고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아궁이에 최고급 땔감을 넣는 겁니다. 불을 떼려면 땔감이 좋아야 합니다. 종이 조각 같은 걸 넣으면 확 탔다가 금방 꺼지죠. 우리 몸에서 종이 같은 땔감이 바로 탄수화물, 즉 밥이나 국수입니다. 반면에 참나무 장작처럼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며 열을 내는 땔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도 열이 발생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나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 타면서 내는 열기입니다. 박 선생님 식단을 보니 아침엔 물에 밥 말아 드시고 점심엔 국수 드시고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드시더군요. 이러니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중 하나는 무조건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밥 양을 줄이더라도 반찬으로 배를 채우세요. 이게 바로 몸속 난로를 끄지 않는 연료 공급법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대서 스위치를 켜고 틈날 때마다 발목을 까딱여서 펌프를 돌리고 매 끼니 단백질이라는 땔감함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돈 드나요? 어렵나요?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차가운 냉동 창고에서 뜨거운 용광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 선생님이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던진 기적,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들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걸로 되겠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작심삼일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놀라운 몸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부터 단백질 반찬 드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댓글에 든든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든든하게 드시고 든든한 면역력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박 선생님의 루틴을 딱 2주만 따라해 보십시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위장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선물하는 겁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세요. 이 물 한 잔이 잠자던 내장기관을 깨우고 신진대사에 시동을 거는 모닝콜이 됩니다. 둘째, 낮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발목 펌프를 돌리십시오. TV 보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집어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몸을 데우는 땔감이고 피를 돌리는 펌프입니다. 셋째, 저녁에는 하루 15분 목뒤 찜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고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세요. 그 15분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청소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어가는 몸과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체온 올리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따뜻한 인생이라고 5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건강한 인생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갈아 드신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급기야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믿어온 그 과일이 60세가 넘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맹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오신 76세 이 영감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걸 철칙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주스를 드시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심장 근육이 마비된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감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댔는데 건강식이 나를 죽일 뻔했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일의 칼륨을 알아서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다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하는데 이 영감님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나면 독으로 변하는 과일이 있고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 씻겨나가지 않은 화학 코팅제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목록과 그 이유. 둘째,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 셋째, 농약과 코팅제가 번복된 수입 과일을 식초 한 방울로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법까지.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내 몸에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바나나나 자몽이 있다면 일단 드시지 말고 이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과일들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절대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먹는 바나나와 참외 그리고 수박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참외나 수박은 시원해서 여름 내내 달고 사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과일들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하수 처리장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참외, 수박에는 칼륨이라는 아주 무겁고 처리가 까다로운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하수 처리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처리장 기계가 쌩쌩 돌아가서 칼륨이 들어오는 족족족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기계 성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처리 용량은 줄었는데 칼륨이라는 쓰레기가 트럭째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리장이 막히고 넘쳐버리겠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혈관을 타고 돕니다. 그러다 심장에 도착하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신호를 꺼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정지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을 잔뜩 드시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열의 9은
심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드신 그 과일 한 조각이 늙은 콩팥에는 감당하기 힘든 과로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자몽과 석류입니다. 이 녀석들은 칼륨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약물과의 전쟁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간에는 약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분해해서 내보내는 문지기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혈압약 한 알은 이 문지기가 90% 정도는 분해하고 나머지 10%만 몸에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과 석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이 문지기의 선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문지기가 일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약 하나를 먹었는데 몸속에서는 열알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옵니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그 독성이 다시 콩팥을 공격해 급성 신부전이 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약을 독약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윤기가 좔좔 흐르는 수입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체리, 그리고 최근 많이 드시는 수입 포도나 중국산 과일들 포함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입 과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껍질이 반질반질하고 예쁩니다. 멀리 바다 건너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할까요? 비밀은 바로 왁스 코팅과 강력한 보존제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몇 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오면서 썩지 않으려면 과일 표면에 일종의 방부제 갑옷을 입혀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게 농약도 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왁스로 꼼꼼하게 코팅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산이 아주 강해서 이런 코팅 막짐은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이런 화학 코팅막을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왁스와 잔류 농약이 장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건 기본이고 이 화학 물질들이 장벽을 뚫고 흡수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산 과일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살균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껍질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바나나와 참외는 독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독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코팅된 수입 과일은 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그냥 과일을 끊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전한 착한 과일은 분명히 있고 위험한 과일도 독을 빼고 먹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수입 과일의 코팅막을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독을 드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고 사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독은 빼고 약이 되는 부분만 골라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응급실 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 콩팥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항목에 있는 영어 알파벳 EGFR 혹은 사구 체여과율이라고 적힌 숫자 하나만 찾으십시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콩팥의 점수이자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 숫자가 60 이상이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나 참외를 드셔도 콩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6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내 몸의 성적표도 안 보고 무턱대고 좋다는 과일만 드시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착한 과일 3대장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추천해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단 하루 반 개가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녀석은 크기는 작아도 효능은 거인입니다. 칼륨은 적은데 눈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시면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 과일의 독소 갑옷을 벗기는 세척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과일은 왁스와 농약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이 기름진 왁스 코팅이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삼겹살 기름 묻은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안 씻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초 목욕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큰 그릇에 물을 붓고 식초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부으십시오. 그 식초물에 과일을 딱 5분만 담가주십시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과일 표면에 딱 달라붙은 왁스와 잔류 농약을 녹여서 분리해줍니다. 5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 씻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셔야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많다고 하도 떠드니까 억지로 껍질까지 씹어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소화력 좋고 해독 능력 좋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입 과일의 보존제는 껍질 표면에서 1에서 2mm 깊이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 깎으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으십시오. 껍질에 있는 영양소 조금 포기하더라도 농약과 코팅제를 확실하게 버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검진표에서 내 콩팥 점수 60점 확인하기.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 선택하기.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 두껍게 깎아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과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고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두십시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해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 생각하신다고 여기서 사과즙이나 과일 주스로 약을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내 손으로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약 먹기 전 2시간, 약 먹고 난 후 2시간, 이 마의 2시간 동안에는 과일 금지입니다. 그럼 과일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바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난 뒤라 안전하고 점심 식사 전에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이때 사과 반쪽이나 배 한 조각을 드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오후 3시쯤 출출하시죠? 이때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껍질 깎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 창고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밤에 드시는 과일은 독사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는 과일의 당분이 그대로 뱃살로 가고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더부룩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딱 집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든데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입니다. 과일을 믹서에 가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액체로 마시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빨리 치솟습니다. 칼륨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서 콩팥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정 씹기 힘드시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퓨레처럼 드시더라도 절대 갈아 마시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산 과일은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칼륨 걱정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칼륨은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입니다. 중국산 바나나든 제주도산 바나나든 칼륨 함량은 똑같이 높습니다. 국산 참외라고 해서 콩팥에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원산지를 보지 마시고 내 콩팥 기능 점수 EGFR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과일은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면 권장하겠지만 60세 넘은 어르신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라 농약은 없을지 몰라도 흙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까지 100% 안전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껍질의 질긴 섬유질을 소화시킬 힘이 부족합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껍질 벗기고 속 편하게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지셨죠? 약 먹고 2시간 띄우기. 과일은 오전 10시에 씹어서 먹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내 콩팥 수치에 맞춰서 골라 먹기.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짐의 의미로 실천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숫자 2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작심삼일을 평생 습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침 주스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이 영감님 말입니다. 그 영감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수칙들을 지독하게 지키셨습니다. 검진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콩팥 점수가 55점이셨는데 그때부터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를 딱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10시에 사과 반쪽을 껍질 깎아서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약 드실 때는 절대 자몽이나 주스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콩팥 점수가 55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오히려 회복하신 겁니다. 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과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먹는 내 무지함이 무서운 거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딱 3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째, 내 콩팥 점수 EGFR 수치를 확인하고 60점 미치라면 바나나, 참외, 수박은 과감히 내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둘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과일 금식 시간을 지키십시오. 셋째, 반질반질한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서 그 속에 숨은 독소를 벗겨내고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활력을 주는 진짜 보약이 될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하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응급실은 갑자기 운이 나빠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인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바꾸신 과일 습관 하나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냉장 창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물렁해진 오래된 바나나나 먹다 남은 자몽 주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봉지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약물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가 속 버리고 가 망가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내일도 활기차게 웃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